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직도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논란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앞서 보셨지만 별꼴을 다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습한 공작 정치의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반응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친박계로서는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벌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부당한 기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텐데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녹취록들의 내용을 본다면 이건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237조에 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회유나 협박해서는 안 되겠고 5년 이하의 징역,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벌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중요한 이 정치, 특히 우리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네. 친박계로서는 좀 부당하다,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국민들께 사실은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현직이었던 청와대 정무수석, 사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직접 그 녹음을 통해서 이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임기 말의 국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시점이라는 부분 때문에 더 지금 사실 서청원 의원이 저렇게 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기획 폭로 이런 의혹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많죠. 사실 총선 이후에도 네. 이런 녹취록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번 엊그제 그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 시점이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배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지금 저 서청원 의원이 아까 음습한 공작 정치,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걸 배후를 밝히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부분이 당내 경선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까 봐 그것이 안타까운 거고 이거 덮어야 한다. 주자들하고 당 지도부에 경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당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부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 당사자들이 충분히 그럴 법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의 뜻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 그 얘기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당대회가 정말 화합과 비전의 장이 돼야 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비방의 늪으로 자꾸 빠져드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예. 결국은 마지막에 그 서청원 의원이 얘기가 나는 화합과 치유의 병풍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확대되는 거는 새누리당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특히 뭐 여야를 떠나서 과거 정권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고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해명을 하고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고 넘어가야겠지만 이게 비방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비박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강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좀 합당한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비대위 입장에서는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확대되고 이러면은 전당대회 전체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든요. 예. 지금 어차피 뭐 친박 핵심 후보가 빠져 있는 상태고 네네. 비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비전의 그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비전이 사라지고 비박만 있는. 네.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든 이게 의미가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전당대회가 돼가지고는 흥행에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만들고 국민에게 사죄하던 사실은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의 최고의 친박계 중진이라고 하는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친박계 굉장히 중요한 의원이죠.
다 개입이 되어 있고 더구나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개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우택 의원, 뭐 친박계 중진 의원이죠. 예.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이건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이죠. 네. 출당시켜야 된다. 예. 문제가 된 4명, 5명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김의옥 비대위가 사실은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을 대략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는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파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당의 모든 부분이 뿌리까지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에서든 대통령께서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민정수석까지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지금 다 현재 이 전체 큰 정치적인 이슈에 말려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정치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예.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정말 관리형에 끝나지 않고 네. 뭔가 확실하게 당의 모습을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네. 전당대회가 아무리 잘 돼도 이거는 도리어 내년의 대권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갈 거고요. 그래서 예. 저는 김의옥 비대위원장과 하는 비대위 그리고 이번에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이제 새로 선임되시지 않습니까? 예.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강직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충고를 하셨던 분인데 이 기회에 당의 그런 기강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네.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수 정당으로서 환골탈태한 계기가 돼야 된다.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전을 보여주기보단 이 문제에 집중하면은 비전을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지금 일단은 덮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걸로 그냥 덮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비전이 국민들에게 보이겠습니까? 당원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예. 당의 최고 중진이고 더군다나 현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분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회유 협박하고 그 내용을 녹취록을 들어보고 예. 또 실제 읽어보면은 예. 굉장히 강한 톤으로 압박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의 가장 중요한 신문인 조선일보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당 정치의 추악한 종말이다. 예. 이런 정도로 지금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은 또 다른 틀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 지금 상황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친박계에서는 지금 서청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90점을 좀 잃었다, 90력을 좀 네네. 잃었다 이런 얘기 평가인데 대타로 지금 홍문종 의원이 지금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안이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좀 지켜봐야겠죠. 물론 그 상징성, 메시지, 이미지와 메시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거고. 예. 기본적으로 친박 진영이 지금 누군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도 없고 그런 구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러나 최대 개파로서 누군가 안 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비주류들, 비박 쪽에서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네.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문제는 본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당내에서 조율하는 부분의 얘기지. 그 조율하는데 아니 오늘 그 조간에서 그 야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이 없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 녹취록 자체가 뭐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도해서 VIP를 끌어들이고 뭐 누구를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것들이 녹취록의 의도를 알 수가 있고 이 의도가 시점이 이번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나 명백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내부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야겠지만 예. 이게 정쟁의 그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네. 일단 그 공천권이 뭐냐, 당권이 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공천권은 역대 정권에서 다 이게 그 활용되고 이게 이용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은 선거에서 국민들을 그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인물들을 어떻게 포진하느냐 이 부분은 당에서 누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걸 감당을 해내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총선 때 보면은 결국은 99% 현역들이 게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기획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홍문종 의원이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지. 아니 지금. 네. 그거는 또 네네. 다른 문제지만 네네.
지금 홍문종 의원 그 부분의 얘기는 네. 좀 다른 얘기고 예. 지금 이 녹취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예. 공천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던 거고 얼마 전에 DJ 정권의 실세가 나와서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전 얘기를 하는 대안이 것입니다. 될 수 있는지 이제 일단 이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보면은 지금 친박계에서는 지금 완주하겠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은 단일화를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친박 핵심이 없는 비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비박계에서는 사람을 단일화시켜가지고 친박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단일화를 하고 어떤 메시지로 당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큰 이 혼란의 상황, 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친박계의 대표 주자였던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일단 불출마로 결정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지금 현재 3명의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한성교 의원, 이주영 의원, 예. 거기에 홍문종 의원 카드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3명의 후보로서는 친박의 구심점을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사실 인지도라든가 또는 당내 의원들의 호감도로 봤을 때는 친박의 구심점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만큼의 파괴력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친박계도 사실은 상당한 분열의 양상이고요. 네. 비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택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조호영 의원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사실은 비박계도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당권의 전체 양상으로는 대의원의 이 확보라든가 당권의 이런 흐름에서는 친박계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비박계가 최근에 총선 실패에 따른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는 또 주도권을 잡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는 아주 치열한 친박과 비박 간의 경쟁이 되고 컷오프를 통해서 나오는 주요한 후보들의 이 결정판이 될 거라고 예.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을 잘 수습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왜냐하면 정당은 공당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예.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도리어 더 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뭐 대선 출정식 방불케 한다라는 규모의 어느 좀 행사를 크게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서 민심 투어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할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민심 투어를 하는 게 어떤 역할로 반영이 될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김무성 전 대표는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대권에 대한 자신의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당대회는 관여를 좀 안 저는 하겠다는 적절한 선에서 왜냐하면 민심 투어를 떠나면서 예. 한 달 동안 땅끝마을에서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뭐 여관이라든가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저는 그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비박계 분명히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박계가 단일화된다면 자신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후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대권의 꿈과 당의 이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배밭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지난주에인가요? 그 대규모 행사를 전당대회 앞두고 한 것들은 사력 입지 못했다 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그 굉장히 조급해 한다라는 관측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총선 패배가 가지고 온 예. 그런 쓰나미가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느껴지고 뭐 유승민 의원한테 이게 지지도도 좀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 이번에 당권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예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김무성 대표는 당권 이번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대선까지 가는 거지. 정말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리하다, 불행하다. 당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대선 이번 총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도 결과적으로 그 갈등 양상에서 패배하니까 예.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뭐 교훈을 네네.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 개입을 한다면 당 자체도 그렇고 개인적인 대선 행보에도 불리할 네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를 앞둔 또 다른 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요.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안 그래도 좀 SNS를 통해서 조금 전에 글을 올렸나 봅니다.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이다가 되는 당 대표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렇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파전으로 좀 꾸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요? 네, 의지가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SNS에서 올린 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 이런 예. 제목을 통해서 이 대선 승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에 뛰어들겠다는 뜻을 표했고요. 예. 이제 뭐 공식 선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3파전이 됐고요. 그동안에 송영길, 추미애 두 의원의 2파전 양상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두 분이 보인 모습은 사실상 당에서 어떤 열기를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네. 두 분이 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구애하는 모습, 소위 당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친노 진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네. 김상곤 전 교육감 혁신위원장도 맡았었고요. 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도 굉장히 그런 신뢰와 친분이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노 진영이 상당한 동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상곤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줄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사실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활력이 없었던 부분에서는 상당한 활력을 찾는 계기는 될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아주 큰 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정치력은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원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활기는 불어넣었으되 앞으로 정말로 그런 당권 경쟁의 치열한 모습을 통해서 변화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운동권의 맏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외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제도권 당을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과정을 관리해낼 수 있겠느냐. 비대위원장 같으면은 뭐 임시적으로 뭐 그 원외가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당 대표가 이 엄중한 시기에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개인의 역량하고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상시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상곤 위원장도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표가 가깝고 각이별로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는 어차피 좀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나눠 가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내 지지도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결국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복심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상곤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개혁성이라든가 또 당을 위한 헌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혁신위원장 등을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원외로서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당을 이끄는 역할로서 충분히 김종인 현 비대위 대표처럼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정도는 어렵게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송영길 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역시 사실은 당의 중심으로서는 지금 부족해 보인다는 당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사실은 전당대회가 좀 가까워지면서 그런 분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아직으로서는 전망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상곤 위원장이 좀 더 강한 예. 당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죠. 네네. 그러나 이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친문 그룹의 예. 당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대권주자가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당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거기에 있는 분들 해보면은 뭐 문재인 대표가 대권 주자예요. 예. 그야말로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당권과 대권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뭐 한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1년여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당의 운영과 그 운영에 대한 부담을 후보가 다 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저기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비주류 반대 뭐 이 부분 분명히 다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저는 당권, 대권 분리가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 여야 모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친박 진영이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임기 말을 관리하면서 친박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고요. 예. 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논란들이 아주 가시화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러나 당권과 대권이 동일하게 갔을 경우에는 당이 예. 활력을 찾을 수가 없고 당이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당내의 치열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김상곤 위원장이 원해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 예. 혁신위원장 할 때처럼 적극적인 그런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당내 당심을 모아나간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는 있다. 그러나 네. 당권 대권은 사실은 분리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에도 승리를 견인해냈고 예. 지금 사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네. 면에서 대선에 있어서의 범퍼 역할을 잘하고 있다. 물론 김종인 그 대표가 대권 꿈을 꾸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표가 낙마를 하면 그 다음에 기회를 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지지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우 수석은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성유미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1시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요.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넥슨에 팔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을 전혀 모른다며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대기업 등 땅 매입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넥슨 측에 땅 매입을 부탁한 일도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다운 계약서를 통한 세금 축소 의혹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양도세와 상속세 등을 성실히 내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3년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호하고 홍만표 변호사와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만난 적도 없는데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면 부인했습니다. 또 의무경찰에 복무 중인 아들의 꽃보직 배치 의혹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괴로운 심경을 밝혔는데요. 우 수석은 아들 문제까지 거론되는 게 매우 고통스럽다며 아들 상사라는 사람을 본 적도 만난 적도 또 전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도 한다고 하는데 의혹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따져볼 수는 없을 것 같겠지만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텐데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그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어찌됐든 우 수석이 전면에 나와서 그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의외의 반응이에요. 네. 일단 우 수석은 그 대통령과 여론 사이에 눈치를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 수석 다음에 우 수석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이 누구냐. 임기 말에 과연 이런 일들이 뭐 과거에는 그 친인척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뭐 감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마땅히 지금 정부에서는 친인척이 그럴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핵심 측근들이 있는데
뭐 3인방 뭐 얘기도 나오고 계속 하지만 결국은 우수석이 그 약한 고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을 보면은 네. 그런 면에서 물론 그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직무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휘 총괄을 하는 그 직무라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면요. 민정수석 자리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부분을 결단을 좀 하는 게 예. 그 아무래도 그 여론과 주군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그 우수석 개인으로 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구 선수 강정호가 미국에서 기소됐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건 여론 재판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아주 쿨하게 아니 그건 그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출전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버티기는 쉽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황교안 정무수석은 전 정무수석입니다. 현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검찰을 감독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 체계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는 또 실제로 말 바꾸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전혀 이 넥슨 측의 땅을 판 데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그 자리에 가서 상대편 변호사들과 같이 보면서 이걸 살펴보고 했던 그런 증언들과 이런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더해서 개인에 관련돼서는 뭐 수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 문제, 또 처제의 국정 문제, 거기다가 부인의 농지법 위반 문제. 지금 날마다 두세 건씩의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이 이런 의혹 속에 휩쓸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 법조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겠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래서 빠르게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고 네.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뭐 배당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무거웠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라도 야당에서는 이참에 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네네.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신설을 좀 추진하자 이렇게 좀 뜻을 모은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는 좀 일부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찬성이 있지만 주류는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과연 그렇게까지 기구를 신설해서까지 할 문제냐, 예. 아니면은 뭐 국회에서 특검이나 뭐 상시청문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은 우수석이 트랩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부림칠수록 이게 옥죄어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청와대나 뭐 이런 그 주변을 봐서라도 좀 개인이 결단을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무죄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이 깨끗하라고 하면은 뭐 더 영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리가 갖는 무게 때문에 일단은 좀 비켜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오영호 수석의 스타일이 별명이 리틀 김기춘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아주 강한 그런 개성을 갖고 있고 자신만의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한 그런 수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도리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예. 측면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야 국정의 운신을 폭을 만들어주고 검찰도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사실상 야삼당은 거의 의견 일치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소한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판검사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야삼당은 공동 발의를 다음 달 초부터 하기로 대략 얘기를 맞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여당 내에서도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이제 만일 경우 동조하는 의원 수가 된다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당 내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그동안 채택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논란과 그 과정은 있겠지만 그러나 예. 최소한 공수처 설치가 이번에는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다 만일의 경우 또 여당과 야당의 갈등 때문에 안 된다면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입법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